안녕하세요.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한국 부동산 시장이 정말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이 변화의 파도를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시점이죠. 그렇죠. KB부동산 최신 보고서부터 국토부 실거래가, 아실자료, CBRE 상업용 부동산 동향, 그리고 소셜미디어 반응까지 정말 자료가 다양해요. 이걸 통해서 지금 시장이 어떤지 좀 입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번 분석 목표는 명확합니다. 정부 규제가 시장에 미친 영향, 이게 직접적으로 뭘까? 그리고 수도권이랑 지방 온도차가 왜 이렇게 다른지. 그 양극화 문제요? 네. 그리고 전월세 시장, 이거 정말 심각한데 어느 정도인지. 또 이 모든 게 상업용 부동산이나 거시경제랑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보려고 해요. 좋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보죠. 네. 복잡한 시장 상황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그 15대책 발표 직후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확 줄었다는 거. 무려 78.9%나 급감했어요. 와, 78.9%면 네, 거의 거래 절벽이죠. 이 정도면. 이번 대책 핵심이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죠. 이게 40%로 강화되고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거잖아요. 이게 단순히 돈 빌리기 어려워졌다, 그 이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조치가 시장 심리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네, 78.9%라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 단순히 대출 한도가 줄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갑자기 높아진 대출 문턱에다가 또 2년 실거주 의무 같은 다른 규제들도 있잖아요.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금은 집 살 때가 아니구나, 이런 심리가 확 퍼진 거죠. 집이 정말 필요한 실수요자들마저도 일단 멈춰서서 상황을 좀 지켜보자, 이런 쪽으로 돌아선 겁니다. 심리적 충격파가 상당히 컸다고 봐야 합니다. 충격파가 컸다. 그런데 또 흥미로운 게요. 사려는 사람만 줄어든 게 아니라 팔려는 사람도 줄었다는 거예요. 아실자료 보니까 대책 발표하고 열흘 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이 7만 4천 건 정도에서 6만 6천 건으로 한 10%나 줄었더라고요. 네네. 보통 규제 나오면 막 급매물 나오고 그럴 법도 한데 오히려 매물이 잠기다니 이건 좀 의외인데요. 바로 그 지점이 현재 시장의 좀 묘묘한 부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매수 심리는 얼어붙었는데 매도자들도 지금 이 가격에 파는 게 맞나? 정책 효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매물을 그냥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위축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 하락 압력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거래 자체가 없어지면서 가격 변동성도 줄어드는 약간 역설적인 균형 상태, 이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거래 절벽 속에서 오히려 가격이 좀 버티는 힘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근데 규제 발표 직전 10월 초 통계를 보면 또 이상해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1.46%로 올해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그 상승률이요? 네, 규제가 코앞인 걸 알았을 텐데 왜 막판에 이렇게 올랐을까요? 이게 약간 폭풍 전야 같은 느낌이었을까요? 네, 그 부분을 보면 KB부동산 통계에 아마 막차 수요가 반영된 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제 시행되기 전에 빨리 사야겠다 하고 서둘러서 집을 사려는 움직임이 일시적으로 가격을 좀 밀어 올린 거죠. 막차 타려는 수요. 그렇죠. 하지만 중요하게 봐야 할 거는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규제 발표 이후 주말 동안 시장 분위기가 확 차가워졌다는 거예요. 그 상승 동력이 눈에 띄게 약화된 게 보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규제의 냉각 효과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제 관건은 이 냉각기가 과연 얼마나 깊고 길게 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규제 직전 상승은 그냥 단기적인 쏠림 현상이었고 이제 진짜 규제 영향권에 들어섰다 이거군요. 자, 그럼 시야를 좀 넓혀서 전국적인 상황을 보죠. 이게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온도차가 너무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요. 대구를 포함해서 비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98주. 와, 거의 2년 내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98주면 정말 길죠. 네, 최근 주간 하락폭도 0.8%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양극화 현상이 왜 심각한 문제인지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에 쌓여있는 미분양 주택 한 5만 호 정도 되는데 이 대부분이
바로 그 지방에 몰려있다는 사실하고 이게 딱 연결이 되거든요. 아, 미분양 물량이 다 지방에. 네, 수도권, 특히 서울은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버티는 힘이 좀 있지만 지방은 이미 오랫동안 하락세를 겪고 있는 데다가 미분양 물량 부담까지 더해진 거죠.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히 집값 차이를 넘어서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자산 격차를 더 벌리고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 활력까지 떨어뜨려서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상황이 완전 딴판이네요. 한쪽은 규제 때문에 갑자기 얼어붙고 다른 한쪽은 계속 침체 터널에서 못 나오고 있고. 자, 그럼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더 직접적으로 느끼고 계실 전월세 시정으로 넘어가 보죠. 여기 상황도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전월세 시장 문제 심각하죠.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무려 42%나 급감해서 2만 5천 건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해요. 동시에 평균 전세가는 8억 원에 거의 육박하고 작년보다 16.5%나 올랐다고 합니다. 이게 말 그대로 전세 대란 수준 아닌가요? 네, 전세 매물 급감이 세입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좀 보면 그 심각성이 더 와닿았는데요.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니까 집주인들이 이제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졌고 그 결과 월세로 전환되는 비율이 7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70%나요? 네, 전세를 구하기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월세로 가는 세입자들이 늘어난 거죠. 근데 문제는 월세마저 엄청나게 올랐다는 겁니다. 평균 월세가 115만 원, 작년보다 32%나 급등했어요. 와, 32%. 이걸 종합해보면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세입자의 평균적인 주거비 부담이 작년 대비 무려 35%나 증가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가계에 정말 엄청난 부담이죠. 35% 증가.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진짜 현실이 된 것 같네요. 소셜미디어 반응을 봐도 이런 고통이 그대로 느껴져요. 뭐 X 같은 데서 전세 유랑민 신세다, 월세 내느라 허리가 휜다 이런 하소연들이 넘쳐나고 주말 동안에는 부동산 관망세 지속, 지방 하락 가속 이런 키워드가 확산된 걸 보면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감이나 피로감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주거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꼭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급증한 주거비 부담은 가계의 소비여력을 직접적으로 갉아먹습니다. 필수적인 주거비용 외에 다른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쓸 돈이 없어지니까. 네. 이건 이미 0.8%라는 낮은 수준으로 전망되는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 위축은 결국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지고 이건 또다시 부동산 수요를 약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 있죠. 악순환이네요, 정말. 물론 이런 심각한 주거 불안 요로는 정부에게 뭔가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거나 정책 방향을 바꾸라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세입자들의 소비 위축이 자영업자들이 많은 동네 상권에 어려움을 더 피워서 지금도 좀 불안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더 깊게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가 다 얽혀 있는 거죠. 네, 상업용 부동산 이야기가 나왔으니 그쪽 상황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CBRE 보고서를 보면 확실히 소비 트렌드가 반영되는 것 같아요. 가성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 경향 때문에 핵심 상권은 그나마 좀 버티는데 그렇지 못한 상가들은 공실률이 올라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여기도 양극화가 심하네요. 네, 상업용도 마찬가지죠. 오피스나 호텔 거래는 조금 늘었다고는 하지만 뭐 물류창고 빼고는 전반적인 투자 시장은 여전히 좀 차가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특히 개발 시장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르는 위험 요인이 바로 그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문제입니다. PF 문제 계속 나오죠. 네, 이 PF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부동산 개발 사업의 핵심 자금 조달 창구인데 이 시장이 얼어붙으면 특히 자금력이 약한 중소형 건설사나 시행사들이 직접 탄압하게 됩니다.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거나 아예 중단되는 경우가 막 나올 수 있고 이건 결국 신규 주택 공급의 차질을 빚게 만들죠. 공급이 줄어드는군요. 네, 실제로 자료에서도 2025년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26만 호로 역대 최저 수준이 될 거라는 좀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26만 호면 역대 최저? 네, 이런 공급 절벽이 현실화되면 지금도 불안한 전세 시장의 불안감을 더 키우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공급 부족이 장기적으로 전세 가격 상승 압력을 높이는 거죠. PF 부실이 단순히 금융 문제를 넘어서 신규 주택 공급을 막고 그게 또 전세난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니
와,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또 시장의 기대를 모으는 요인도 있긴 합니다. 연내 기준금리가 0.75%포인트 인하될 거라는 기대감인데요. 아, 금리 인하 기대감. 네, 금리가 내려가면 아무래도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들 테니까 꽁꽁 얼어붙은 매수 심리를 조금이라도 녹일 수 있지 않을까요? 금리 인하 기대감은 분명 시장이 긍정적인 신호이긴 하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지면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매수 심리를 어느 정도 자극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는 않을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왜죠? 결정적인 이유는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여전히 강력한 DSR,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가 개인의 총 대출 가능 금액 자체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DSR 때문에? 네, 쉽게 말해서 이자를 낼 능력은 되는데 소득 대비 빌릴 수 있는 돈의 총량이 묶여 있어서 금리 인하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을 빌릴 수가 없군요, 애초에.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나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 같은 대외적인 불확실성까지 고려하면 투자 심리가 쉽게 살아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부동산 시장 자체의 회복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쭉 종합해보면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은 어떤 모습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15대책이라는 아주 강력한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더정 국면에 진입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거래가 실종되고 다들 상황을 지켜보는 관망세가 짙어진 거죠. 네, 단기적인 조정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몇 가지 좀 주목할 만한 흐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도권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 얼죽신이요. 얼어 죽어도 신축. 네, 이른바 얼죽신 현상은 여전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서울의 강력한 규제를 피해서 인근의 규제가 덜한 지역, 가령 구리나 동탄 같은 곳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 효과도 관찰되고 있죠. 아, 풍선 효과. 네, 실제로 이들 지역 중개업소의 문의가 한 30% 늘었다는 데이터도 있고요. 이런 요인들은 시장의 급격한 추가 하락을 막는 일종의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실제 거주 목적으로 주택 구매를 고려하는 당신이라면 현재의 이 냉각기를 무조건 비관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향후에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나 시장 변화 추이를 좀 면밀히 살피면서 보다 전략적인 접근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당신이 제공해주신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15 부동산 대책 이후 한국 부동산 시장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규제로 인한 급격한 거래 위축과 관망세 확산, 수도권과 지방 간의 심화되는 양극화, 전세난과 월세 급등으로 고통받는 세입자들의 현실, 그리고 PF 부실 우려가 미래 공급에 미치는 영향까지 정말 많은 변수들이 얽히고 설켜 돌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복잡한 상황이죠.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현재와 같이 규제가 강화되고 시장이 냉각된 시기가 이게 역설적으로 실제 거주를 희망하는 구매자들에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남아있는 여러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기다리는 편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기회일까, 위기일까? 물론 이 질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개인적인 자금 여력, 또 미래에 대한 전망, 그리고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는지 그 성향에 따라 답이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질문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는 것은 앞으로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기준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잡한 시장을 이해하는 데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시의성 있고 유익한 정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